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랭귀지도 거짓말을 못해요. 배꼽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발끝이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맞는다, 몸짓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너무 미묘해서 남자분들이 못 느낄 수 있는데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명확하게 호감을 보이는 호감 표시는 뭐냐면, 근데 눈치 없는 남자분들은 되게 좋네요, 나중에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트 신청 기회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의 희영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 차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이 단순한 호감과 진짜 좋아하는 감정을 보일 때 가장 명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명확한 건요,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한테 시간이든 돈이든 일정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건 강력한 호감, 좋아하는 거고요. 호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저 사람 어떨지 호기심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잘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그 근처 갈 일 있는데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호감이 있고 정말 좀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 스케줄을 바꾸고 있어요. 스케줄을 막 바꾸면서 잠깐만요 이래요. 왜냐면 스케줄 바꾼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 스케줄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러고 좀 이따 연락이 와요. 제가 그날은 그 시간 안 되고 그 다음 시간은 돼요. 예를 들어서 2시는 안 되고 3시는 될 것 같아요. 이거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감정, 정말 잘 되고 싶은 감정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요, 이거는 뭘까요? 별로 만나고 싶진 않은데 연락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중요해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여자도 그 토요일은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일요일은 어떠세요? 라든지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라든지 해서 일정을 바꿔서라도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에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서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 호감, 호기심일 때는 나는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시간까지 빼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슬쩍슬쩍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라든지 톡에 답도 되게 잘하고 대답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호의적이죠. 긍정적이고. 왜냐면 우린 사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대답도 잘하고 리액션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괜찮지만, 호감, 호기심 그 정도라면 그냥 사회생활이라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뭔가 사생활 이야기도 오픈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민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선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도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먼저 선톡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빼고,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스케줄을 조정한다. 그리고 여자가 정말 명확하게 호감을 보이는 호감 표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있는데 링크를 보낸다거나,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디저트 카페 되게 예쁜 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링크를 보내요. 그럼 링크를 보내면 무슨 뜻일까요? 데이트 신청해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 눈치 없는 남자분들은 되게 좋네요, 나중에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트 신청 기회를 날립니다. 근데 링크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되게 좋아 보이네요, 갔다 와보셨어요?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저랑 같이 한번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링크를 여자분들이 보낸다 그러면, 여기 맛집이에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요 멘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트 시점으로 넘어가는데, 여자도 호감 없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 답장은 빠르지만 먼저 연락은 없다거나, 아니면 약속을 예를 들어서 굳이 시간을 빼서 만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어? 혹은 아직은 나 썸은 아니야? 혹은 너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그냥 뭐 그냥 뜨뜨미지근하다. 아니면 만나자고 했는데 뜨뜨미지근하다. 그러면 그냥 한 3, 4위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만나셨다면 이분이 정말로 나한테 호감이 정말로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자도요, 남자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되게 잘 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되게 사소한 말 한마디를 다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하다가 가볍게 저는 취미 생활을 사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억을 해요. 여자도 기억을 하고 최근에 아바타가 뭐가 나왔는데 보셨어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물어볼까요? 데이트 신청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셨어요? 그랬을 때 저 그거 보고 싶었는데 같이 봐요가 데이트 신청이지. 당연하죠. 저 첫 번째로 봤어요. 이러면 연애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도 사소한 거를 기억하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정을 표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관심이 있으면 이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소하게 서운함 혹은 질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 봤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봤죠. 제가 첫 번째로 봤어요. 혼자 보셨어요? 누구랑 보셨어요? 얘기를 했을 때 더 눈치 없게 친한 동생이랑 봤어요. 만약에 그럼 여자랑 보셨어요? 남자랑 보셨어요? 또 여기까지 물어보면 이건 질투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요거는 확실하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혼자 새벽에 혼자 봤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제 안 들을 느끼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것도 호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났을 때 외모를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외모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차이를 구분하자면 정말 호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모를 신경 썼는데 되게 긴장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옷매무새를 다시 만진다거나 뭐 아니면 머리를 계속 쓸어 넘긴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인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긴장하거나 머리를 만지다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니 고백해도 될까? 이제 이런 타이밍은 또 언제 나오냐면 가족 이야기, 힘들었었던 이야기, 옛날에 되게 좌절했었던 이야기,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나를 가깝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대화, 만남, 연락에서 그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호감이어서 좀 더 잘 되고 싶은 건지를 요 사소한 차이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남녀를 떠나 상대를 좋아할 때 숨기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게 있을까요? 좋으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마주치면 이제 자꾸 시선을 피한다거나 약간 그 부끄러움이 그 안에 묻어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뇌가 자동으로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선은 시선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 바디랭귀지도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몸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디가 향하고 있냐면 어깨가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어깨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 배꼽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배꼽. 그래서 배꼽이 그 사람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발끝이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배꼽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소개를 만약에 받았는데 혹은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몸은 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발끝이 문 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끝, 배꼽을 보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남녀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되게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잘 맞는다. 그러면 미러링, 몸짓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뒤로 이렇게 누우면 나도 모르게 뒤로 눕게 되고요. 편안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자세, 상대방의 자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것까지는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뭘 또 보면 되냐면 동기화되는 거는 사실 거의 인지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호감이 있는 사람은요.
앞에 아무리 테이블이 있어도 몸이 그 사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깝게 가고 싶거든요. 가깝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집중하고 싶으니까 계속 몸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확인을 할 때 이 팔 안쪽으로 들어온 거리를 이 가까운 친밀감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테이블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실 알기 어렵고, 일어서서 나갔을 때 잠깐 서서 우리 어디 갈까 이제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거리 안에 안 들어와서 조금 멀리 서 있다 그러면 한 발자국 그 사람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 갔는데 이 사람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 그러면 심리적인 거리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가깝게 느끼면 말투도 비슷해지고 말의 빠르기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자세가 비슷해지고 그리고 거리가 이 안에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을 때 사실 이거는 너무 미묘해서 남자분들이 조금 못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이성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질투를 좀 느낀다거나 이럴 때는 이분이 나를 이성으로 보는구나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보기가 어려워서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 이번에 홍콩 갔다 왔어요. 근데 홍콩 갔더니 너무 추웠어요. 요 정도까지는 그냥 사회성의 대화고요. 너무 추웠는데 와, 거리마다 이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기는 정말 애인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감정 단어가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고 그리고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실은 언어보다는 비언어가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정 아니면 거리, 태도, 바디랭귀지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첫 번째가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썸 같은 느낌이 들면 왜 커피숍을 가더라도 옆에 앉잖아요.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를 체크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까이 앉아서 또 불편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연애 고수들은 되게 중요한 이걸 합니다. 연애 고수들은요, 옆에 앉았을 때 이런 어깨끼리의 스킨십, 그렇게 가방을 막 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런 데를 계속 부딪히거든요. 이거는 고수들만 하는 스킨십 플러팅이에요. 근데 고수가 아니신 분들을 자꾸 피하세요. 근데 바로 정말 그 사람한테 썸의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호감이 있으면 옆에서 계속 부딪혀도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테이블이 있어도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낀다 그러면 이제 너와 나의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있다인 거고, 호감이 있을수록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다못해 대화를 할 때 손이랑 스킨십을 하려고 이렇게 뻗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이 있을수록 스킨십은 아니어도 자꾸 내 손이 저쪽으로 가고 앞에 있는 그 사람 쪽으로 가고 몸이 그쪽으로 가고, 이 몸의 제스처가 나한테로 온다면 그 사람은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리액션이 너무 좋다 이것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은 그냥 사회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표정 잘 보셔야 돼요. 표정. 두 번째가 표정. 유지 시간을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앞에만 있어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웃음이 끊이지가 않겠어요. 기분 좋고 이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좋으면요, 계속 웃고 있어요.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성의 웃음은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너무 재밌어요. 그럼 딴 거 하시죠. 이제 이러면서 딴 걸로 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웃음의 시간을 길이 하고요. 그리고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으면 눈까지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눈까지 웃는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시선이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시선들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막 딴 데를 막 이렇게 보더라도, 부끄러워서 딴 데를 보더라도 금방 또 다시 와요. 그래서 시선을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호감이면 그냥 서비스용으로 이제 웃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기분 좋아서 계속 웃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랭귀지 많이 보시면 세 번째가 몸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무릎, 발끝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보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이분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애프터를 신청을 하세요. 아니면 연락을 좀 더 자주 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성공률이 높아질 겁니다. 여성이 데이트나 관계에 대해 열린 결말로 답할 때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멘트가 있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한번 보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멘트인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뭐 거절도 확정도 아니고 그냥 멘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셔야 돼요. 행동으로. 그래서 말만 보고 막 희망으로 돌리시면 진짜 100%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한번 봐요 라고 했을 때 아우 그럼요 한번 꼭 봐야죠. 이거는 상대방도 한번 던져보는 멘트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당연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뵐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래 궁금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라고 하면 이제 먼저 선톡을 한다거나 내가 먼저 선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그러면 다음 주에 언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시간을 빼는 제스처가 있으면 이거는 호감인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봐요. 약간 이렇게 뭉갠다. 그러면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호감의 경우는 언제 만날까요? 했을 때 날짜를 얘기를 해서 일정 조율을 하겠죠. 근데 다음 주쯤에 만날까요? 그럼 뭐 주말쯤에 연락 주세요.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무조건 잡으면 눈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예의상 인간관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호감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는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쯤 돼가지고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애매하게 구는 경우는 그냥 완곡한 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트 시장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이번 주에는 시간이 괜찮으세요?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냥 커피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한 번 더 살피시고 그때도 다음에 봬요 라고 하면 이건 진짜 완벽하게 거절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특성상 명확하게 yes, no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거절을 파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거절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날짜 잡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날짜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애매하게 얘기하면 관심 없는 겁니다. 여자가 호감을 보낼 때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남자가 취하면 좋을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이 사실 좀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굿모닝 인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항상 썸이나 이럴 때.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요게 이제 남자들이 취하는 전략인데요. 너무 이게 그냥 약하고 그러면 사실 친구 관계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물론 여자의 연애는요. 소개를 받았어도 지인이었다가 그렇다가 친구로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애로 넘어가는 그 수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 사람 친구로 거쳤다가 사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요. 또 처음 만나자마자 되게 호감이 있는 케이스들도 또 금방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좀 리드하는 거를 여자들도 선호해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력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뭐예요? 토요일날 봐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러면 여자들도 부담스러우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 언제가 괜찮아요? 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물어보시고 주중하고 주말 중에서 언제가 괜찮으세요? 그럼 주말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금토일 중에서 금요일이 괜찮으세요? 토요일이 괜찮으세요? 라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줬을 때 사람들은 편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볼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거절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선택하기도 좀 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전략은 그냥 말 한마디 멘트예요. 그냥 되게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다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은데, 남자분들도 그냥 막 고백하기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냥 막 직진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 같지 않게 슬쩍 흘려주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만나서 되게 편안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다라든지, 만났을 때 항상 되게 재밌어서 너무 좋아요. 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나는 너랑 같이 있을 때 되게 이 시간이 즐거워. 그래, 참 좋거든. 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자분도 들었을 때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러면 나도 나쁘지 않으니, 이것도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나도 나쁘지 않으니 연락해도 거절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자분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사실 대화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애프터를 그냥 신청을 하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럽죠. 헤어지고 나서 애프터를 신청을 하는 건 되게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뭐 맛집 가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좀 이런 디저트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 아직도 두쪽 한번 못 먹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다음번에 그거를 꼭 사서 가져올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럼 사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다음 만남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영화? 그럼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검색을 해서 예매를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해서 예매하면서 애프터를 바로 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스트레스 받을 때 강이나 뷰 좋은 카페를 가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제가 좋은 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요. 어디 가보셨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기 괜찮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데이트업 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죄송해요. 다음 주에 제가 정말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그 뭐 3일 전, 4일 전에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정이 있어요라고 거절을 하면 스케줄 한 번 더 조정해보고 또 못 만나면 이거는 인연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어디를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고요. 그렇게 데이트 시작을 하는 것까지 이제 다 잘 하시는데, 언제 고백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진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그냥 호감이야,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고백부터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요. 고백은 마지막 마음 확인용이지, 고백을 먼저 하고 사귀는 게 아닙니다, 남녀 관계에서. 그래서 고백은 마지막 확인용이다. 즉, 언제 고백하느냐? 둘이 썸 열심히 타고, 데이트도 신청도 많이 하고, 데이트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해서, 저녁 때 카톡으로 2-3시간 주고받는 대화가 길어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전화 통화를 2시간씩 하면서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 정말 좌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2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그럼 요거는 반드시 신호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셔서 사귀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고백해도 될까요? 이러는 순간 그 여자분은 마음 정리하고 간다는 거. 그래서 고백 타이밍은 처음이 아니라 관계가 충분히 친해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20대 초반 여성들의 결혼정보회사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큰가요? 20대들이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연애 아무 하거나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결혼할 사람하고만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결혼 상담 문의 자체가 제가 최근에 19살도 결혼 문의 온 거 봤어요. 19살. 그리고 21살, 24살. 저희 회사도 24살 가입하신 분 계시거든요. 24살, 23살. 뭐 요 정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결혼을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할 거라면 그냥 빨리 결혼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아예 전략적으로 내가 아직 대학생이고 그래도 어리고 예쁜 게
그래도 좀 먹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일찍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려서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아예 예전 같으면 사실 결혼정보회사라는 그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을 그냥 아예 전략적으로 이런 사람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를 좀 많이 미리 결정을 해서 아예 20대 초반부터 탐색을 해요. 여러 군데에 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요즘에 플랫폼들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연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만나는 그 연애의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시간 대비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개팅 어플이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사용을 해보면, 결혼정보회사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실제로 이룬 업적, 삶의 업적이 동일한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요, 플랫폼 회사들은. 근데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서류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업적이 일치하는지를 서류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만날 거면 제대로 그 사람의 삶이 정확하게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검증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 굳이 시행착오 많이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미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사랑으로 결혼한다도 물론 있지만 결정사에서도 다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고 조건으로 결혼하는 시장은요, 아예 하이엔드 시장 말고는 없어요. 재벌가 시장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결정사에 와서 그냥 소개팅하듯이 소개팅을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 전제로 만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라서 훨씬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한 상태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사에 오시는 20대 초반 여성분들은 그냥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다도 그 안에 있지만 인생의 프로젝트로 이 결혼을 생각을 하고 결혼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어차피 내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그리고 내가 선택의 폭이 넓으면서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스펙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처음부터 어차피 사랑에 빠질 거면 저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래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왜 괜찮은 남자들은 일찍 결혼하잖아요. 이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괜찮은 사람을 빨리 선택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20대 초반에 많이 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도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거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결혼을 할 사람으로서 만났을 때 어떤 미래 과정이 펼쳐지는지를 여자분들도 이미 정보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택하겠다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굳이 결정서까지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차피 만날 거면 서로 검증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신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회사처럼 심리검증하는 회사가 없어서 저희 회사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펙은 검증이 됐는데 그 사람의 정신 영역도 검증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찾는 사람들의 이런 검증의 영역이 예전에 그냥 조건만 아니면 처음엔 연애만 해야지 했었던 시장에서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게 조건도 검증하자로 넘어왔다가 이제는 정신 영역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럼 심리 쪽까지 검증해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대 여성분들,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가입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조급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 오히려 본인이 선택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이 결혼정보회사를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정보가 많으니 정말로 현실적인 거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애 결혼 시장에서 어리고 예쁨이 하나의 경쟁력처럼 작동하는 현상을 두고 이를 자산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어리고 예쁘면 다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다 방송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 방송을 들은 어리고 예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이거 나 강점이야?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뭔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하고요. 그리고 사회 연구에서도 이 동일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의 구조가 너무 투명해졌어요. SNS 그리고 플랫폼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사례들이. 그래서 서로 조건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 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시장으로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커뮤니티 보면 나 정도면 어때? 하면서 자기 사진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 정도면 어때? 자기 스펙을 올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객관적인 시장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 시장 자체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들 20대 후반이면 다 결혼을 했고 30대 초반이면 늦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 전반적으로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초혼 연령 자체가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고 예쁜 혹은 어린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요. 그러니까 희소성의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30대 고소득층의 남성분들, 사실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 자산이 좀 있고 본인이 외모 관리가 좀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연봉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그냥 20대부터 찾아요. 그리고 30대에도 고소득 남성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을 찾고 본인이 자산이 있다 싶으면 그냥 저는 20대 만날래요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층 능력이 있는 남자분들이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먼저 찾기 시작하니까 이 연령대가 시장으로서 인지가 되고 그리고 이 남자분들이 어리고 예쁜 여자를 자꾸 찾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출산 가능한 연령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할 거면 출산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능력 있는 걸 남자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차피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자분들이 자기 능력 있는 걸 알면 많이 대시하는 걸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30대에 자산이 되게 많고 또 외모도 어느 정도 괜찮으면 주말이면 여자분들한테서 카톡이 막 70, 80개가 와 있대요. 그 정도로 여자분들이 그 남자 한 명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남자 역시도 그 중에서 고른단 말이죠. 고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어리고 예쁜 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혼이든 연애든 조금이라도 어리면 좀 더 리액션도 더 재밌고 좀 더 상큼하고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돈을 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외모가 이제는 노력 자산이에요. 예전에는 어리고 예쁜 것만으로도 무조건 예쁘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외모도 사실 조금만 건드려주면 되게 예뻐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 여자분들 정말 기본적으로 뭐 피부과 서른 대 가지도 않아요. 20대 중후반부터 피부과 가고, 뭐 리프팅 받고, 주사 맞고, 막 이거를 20대부터 막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시술과 성형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을 때는 외모는 그냥 타고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관리할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피부, 몸매,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가 가능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외모는 돈이에요. 실제로 제가 전직 연예인이나 연예계 생활 해봤거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워낙 예뻐요. 예쁘면 제가 뭐 예뻐서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분들도. 제가 외모 관리하려고 쓴 돈이 얼만데 남자분들 만나면 남자가 당연히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예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럼 돈 써야죠. 나는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이만큼 썼으면 상대방도 노력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외모가 예쁘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일 수도 있고 성형일 수도 있고 성형이 아니더라도 시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 또한 자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를 꾸미기 위해서 예쁘게 잘 꾸몄으니까 당연히 예쁜 여자 만나려면 네가 나한테 돈 써야지 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여성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뻐. 그러면 일단 식사를 하면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는 가져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진솔한 관계가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취업의 스펙을 준비하는 것처럼 외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기브앤테이크로서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여자분들도 자기의 외모를 자산으로서 취급을 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남자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역시도 똑같이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전환이 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린 여성을 찾는 분들 꽤 있거든요. 본인이 능력 있고 자산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을 관찰을 하거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랑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출산이나 성이 목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출산까지 생각하면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성을 소비하는 용도로 20대 예쁜 여자를 소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되게 명확한 경우들이 많고요. 자산이 많으면 여자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크게 뭐 되게 아깝다거나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능력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백 하나 사주고 시작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그냥 백 하나 사주고 그리고 10번 자야지 이 생각을 하는 남자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라고 만약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자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런 뉘앙스가 딱 풍기는 순간 남자도 기브앤테이크로 바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브앤테이크일수록 상대도 기브앤테이크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자산이 되게 많은 분들이 출산을 생각하고 한 살이라도 어린 분 만날래요 하고 소개를 원하면 소개가 뭐 어렵겠습니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출산 생각하고 어리고 예쁜 여자를 되게 만나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혼 생활은 성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출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세대 차이가 나고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매칭해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도 되니까 대화 통하는 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칭 과정에서 성이나 아니면 가벼운 관계로 소모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기브앤테이크로 가는 거고요. 좀 장기적인 관계, 좀 진지한 관계 혹은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화를 좀 더 고민을 하고 대화 통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개인의 스펙보다
집안 배경이나 자산 수준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 매칭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 결혼도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히 확연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도 딱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는 그냥 결혼 생각이 있어요라고 해서 이제 일반 카테고리,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이 늘어난 게 부모님하고 함께 오시는 카테고리가 한 분이 더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부모님이 일단 사회적 위치가 있고 자산이 있고 그리고 또 상속세 때문에 아니면 자녀가 이왕이면 미리 자산을 물려줄 테니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해서 미리 자산을 물려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을 물려받는 정도면요. 그냥 1억 물려받지 않고요. 2, 30억에서 막 많게는 100억까지도 미리 물려받는 거예요. 30대에.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일생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룬 부와 자산을 자녀들 편안하라고 조금 일부 밑으로 상속을 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혼하면 뭐 얼마를 뜯긴다더라. 아니면 여자들이 꽃뱀이 있다더라. 뭐 남자들도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워낙 정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집하고 똑같진 않아도 자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거를 뜯어갈 목적으로 내 자식한테 붙는 사람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가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산이 이렇고 내가 얼마를 했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그래서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결혼을 해서 고생을 안 하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결혼할 상대방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한테 계속 그 생활비 드리고 병원비 드리고 하다 보면 30년을 최소한 그걸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산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사귀는 상대가 그 사돈댁이 예를 들어서 그 노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사반대해서 결정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단계로는 사실 부모님들끼리도 내가 자산을 이루고 있으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지인의 아들, 딸들 소개해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아무리 원베일리에서 살아서 부모님의 세대는 검증이 됐어도 자식이 검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훌륭하게 자식을 잘 시켰다라고 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 보증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의 세대는 검증이 됐을지라도 1단계 직업이나 연봉이나 학력이 검증이 돼야지 일단 1단계가 패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시장 자체가 왜 연애 시장은 100인데 결혼 시장은 10, 20밖에 안 되냐면 결혼은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너랑 나랑 함께 살 수 있는 집은 서로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은 서로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시장도 직업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으면 결혼정보회사의 시장 자체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지도 못해요. 대부분은.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노후 준비 때문입니다. 집안이 정말 뭐 엄청나게 뛰어나게 자산가 집안에 결혼을 해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부모님이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신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집안을 평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집안에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자녀가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가를 보려면 부모님이 어떤 직업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 직업하고 상관없이 만나봤을 때 굉장히 그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교양이라든지 품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직업, 학력, 연봉일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2단계 면접평가에서 만나서 연애하는 그 면접평가도 있지만 결국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평안한가, 집안이 화목한가, 집안이 노후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모님 노후 준비 여부가 사실 가장 크다. 그게 가장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했을 때 부모님이 집 사주시나요? 혹은 부모님이 결혼할 때 얼마 정도 해주시나요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집안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집들도 결혼할 때 좀 편안하게 살라고 미리 자산을 딸 집 살 때, 아들 집 살 때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적어도 한 5억 정도, 1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서 내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상대방도 좀 그런 비슷한 집안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5억이든 10억이든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로 가만히 보면 결혼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단 서울의 주거비가 비싸고요. 집값이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요. 육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한 명 키우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육아 비용도 문제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모님까지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집안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리스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어요. 결혼을 해서 망한 사람은 봤어도 결혼 안 해서 망한 사람은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혼이 리스크가 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자꾸 리스크처럼 인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좀 비슷한 사람 만나서 리스크 없이 그냥 평온하게 좀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있고, 그리고 요즘에 결혼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건 너 연봉 얼마야? 이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 서로 잘 버틸 수 있어? 우리 서로 으쌰으쌰해서 서로 노력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랑 나랑 돈을 합쳐서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정말 한 15억 정도에 샀어요. 근데 요즘 집값에 대한 이슈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떨어져서 막 7억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버티면 이것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봉 8천이고 1억이고 남자의 능력 하나만 좋으면 괜찮았는데 만약에 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봉이 8천인데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럼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부모님한테 드린다고 치면 50만 원이면 1년이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아무리 8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봉이 얼마예요? 7,400이란 뜻이에요. 그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활비를 반드시 줘야 되는 부모님이라면 병원에 가는 돈까지도 드려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천이 아니라 6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님 안정적이어서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6천 연봉을 가진 사람을 만날래? 8천인데 부모님 부양해야 되는 사람을 만날래? 하면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천인데 부모 부양 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의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준비가 사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부부한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시장에서는
부모님이 노후 준비 돼 있어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혼할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연애, 이른바 오지콤 현상은 어떤 계기로 확산했다고 보시나요? 와, 저는 가끔 남자분들이요. 본인이 52세, 53세인데 전 여친이 36살이었다고 하고 37살이었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40 한 중반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20대만 만나봤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막 15살에서 20살 차이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연애인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거래인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52세인데 20대를 만났대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용돈 주셨어요? 그러면 50대쯤 되면 본인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업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법카 하나 주는 거 어렵지 않고 그리고 뭐 집에 월세 내주는 거 사실 되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직원 월급 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생활비 주는 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직원 등록하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나요? 그러면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스폰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용돈을 주면서 본인은 연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여자분들 중에서 이것도 꽤 트렌드였던 그 이슈가 뭐가 있냐면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연애 상담 혹은 연애 코칭을 받는 주제들 중에서 남자한테 투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연애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고 이런 교육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 혹은 남자한테 투자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돈 받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스폰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돈 받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 차가 되게 많은 관계에서 또 남자는 사랑이지만 여자는 그냥 스폰이기 때문에 만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보는데요. 저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가만히 봤더니 지금 알바를 하더라도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알바를 아무리 해도요,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 학비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가 혼자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용돈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어쨌든 그 사람은 사랑이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만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케이스들도 좀 봤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돈을 남자한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분도. 근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남자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 이유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월세를 살더라도 월세가 너무 비싸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립을 해서 살려고 해도 내가 받는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용돈 주는 사람 좀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취업난도 한 몫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또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돈을 못 벌면 또 이것도 되게 압박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 뒤에 든든하게 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뭐 도와주면 감사하지 그냥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변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면요. 연애 관계에서 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인플레이션 심하고 그리고 연봉으로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연봉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서 메꿀 수 있느냐를 보면 연애나 아니면 이성을 통해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경제가 불안하고 취업하기가 힘들수록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걸 원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자가 돈을 못 벌면 결혼 생각을 하고 남자는 돈을 잘 벌면 결혼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딱 맞는 게 여자는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 결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장 빠른 경제적인 원조를 할 수 있는 나이 차이 많은 남자를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좀 항상 그렇다는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여성분들 자체가 되게 성숙해서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난 사람들이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게 성숙하신 분들은 사실 학력이 높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은 연애를 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좀 아버지의 부재 혹은 어른의 부재가 있었던 분들은 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관찰되는 건데요. 요즘에 이혼 가정 많잖아요.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좀 안정감을 못 느끼면 나이 차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서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부재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좀 나이 차이 많은 사람까지도 만나고 연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SNS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SNS 때문에 너무 비교가 많아요. 근데 나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남들 보면 뭐 다 호텔에서 뭐 밥 먹고 오마카세 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좀 부럽잖아요. 그리고 명품백 같은 거 나는 살 능력 없는데 나 같은 친구는 예쁜 애는 뭐 보니까 명품백 맨날 사진 찍고 여행 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럼 꼭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 거르잖아요. SNS 봤는데 남자의 사진은 같이 나와 있지 않고 해외여행은 되게 자주 가고 명품백 자주 올리는 그런 SNS를 하는 여자들은 무조건 거른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연봉 뭐 2, 3천, 4, 5천 받아서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여행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거 가면서 명품까지 사면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그래서 남자분들이 거르는 거지만 바꿔 말하면 여자분들은 그 SNS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남자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SNS 때문이다.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건 결국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경제적인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근데 나이 차이 많은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또래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애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호텔 회원권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호텔에서 밥 먹고 그리고 비싼 데 가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자친구 만나서 여행 자주 다니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면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동갑하고는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갑이나 아니면 또래들하고 가면 그냥 그런 비싼 데 가려면 손 벌벌 떨고 선물 하나 하려면 서로 손 벌벌 떨고 되게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동갑이나 또래들하고 못하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스폰을 받는 관계하고 연애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애로 접근을 해서 돈을 받는 관계로 바뀌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남자분들한테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그분 그때 당시에 53세였나 남자분이. 근데 여자친구가 20대래요. 28인가 27인가 그렇대요. 근데 자기는 뭐 그 여자친구가 자기 보고 막 동안이다 잘생겼다 이래서 자기가 동안인 줄 알았다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머리도 염색을 하고 어려 보이게 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친구가 먼저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 남자는 좀 결혼 생각도 하고 더 챙겨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용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차도 한 대 법빈 차 하나 주고 그리고 집도 옮겨줬대요. 그래서 집도 옮겨줬는데 중요한 건 집도 옮겨줬으면 자기랑 약간 동거처럼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집을 옮겨준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미리 얘기 안 하고 내 집이니까 당연히 미리 얘기 안 하고 집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막 난리가 났대요. 아무리 그래도 왜 미리 얘기 안 하고 네 맘대로 오냐. 그래서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자가 집 해줬으면 그냥 아무 데나 와도 되는 관계인 건 맞잖아요. 사귀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분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읽히는 거예요. 처음에 돈이 많을 것 같아서 접근을 했고, 연애로 사귀고, 그리고 용돈 받아내고, 그리고 집까지 이제 바꿨으니, 이제는 스폰 관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폰 관계가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나머지 용돈 받고, 집 월세 주고, 이렇게 이제 월세, 그 남자가 월세 내고,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연애 관계면 아무 때나 오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 스폰 관계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만나시라고. 근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헤어지는 거 말고는 답은 없는 것 같다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폰 관계인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약속한 시간이 아니고서는 만나지 못한다는 건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 남자 용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그냥 스폰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술집 아가씨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애를 하는 것처럼 연애로 시작을 해서 용돈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이때의 어리고 예쁜 여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실제로 40대에서도 이런 케이스 봤어요. 남자분이 여자분이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어서 남자분이 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이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자기 첫사랑이니까 이 사람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연애 코칭을 해서 결국은 사귀었는데 제가 코칭을 하면서 여자분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A를 했을 때 B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예상 밖에 막 D, E, F가 나와서 그래서 이분 조금 이런 부분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 남자가 자기한테 돈 많이 쓰고 그리고 잘하면 생활비 줄 것 같아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조금 더 만나면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이 당신한테 원하는 금액은 10억이다. 생활비 월 200만 원에 총 금액은 아파트까지 받아내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 10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지 제가 코칭해주지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돈 뜯기는 거 나 못 본다. 결국 제가 코칭을 끊었는데 정확하게 1년 뒤에 연락이 와서 그분하고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A를 했을 때 B가 나오고 C가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40대 커플이었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애도 있고 이혼녀이고 돌싱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리고 예쁜 여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요. 옛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고요. 이게 그냥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뿐이지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뭐 사실 남자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하면 되게 인정받는 것 같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을 안 하고 싶어 하고 합리화를 해요. 이 관계는 사랑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는데 실제로 정말 사랑인 케이스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경제 목적이 강한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났는데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여자가 정말 비싼 곳만 고집한다거나 아니면 오마카세만 고집하거나 아니면 뭐 파인다이닝만 고집하거나 아니면 호텔 식사나 이런 것만 고집을 한다. 왜 고집하냐면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쓸 만큼의 여유가 있는가 돈을 쓸 만큼의 의지가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곳을 갑니다. 이 돈이 목적인 여자들은. 그래서 초반부터 비싼 데를 가는가 그리고 비싸게 시키는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트를 할 때 백화점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뭐 되게 개념녀인 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관심 없어요. 저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명품에 관심 없어요. 그래도 꼭 이런 분들이 백화점에서 데이트를 해요. 백화점에 갈 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윈도우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냥 사줄까? 그럼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개념녀인 척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주게끔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뭐 그냥 키링 정도면 괜찮아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뭐 동전 지갑 같은 거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더 높아지면 이제 지갑, 귀걸이, 뭐 목걸이 거기에서부터 가방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문간에 발들여넣기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걸 배워서 실제로 써먹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는 장소가 무조건 백화점인데 뭐 명품 매장을 보는 게 내 취미예요 라든지 이러면 그 친구는 정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명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백화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좀 순진하신 분들이 좀 많이 당하는데요.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봤거나 그러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나서 남자분들이 이제 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어리고 예쁘고 그냥 예쁘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뻐서 이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남자분이 막 좋은데 막 데리고 다녀요. 막 그러면 여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못 만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좀 그러면서 전화를 안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연락을 안 받아요. 답이 늦어져요. 그러면 남자는 사랑에 빠졌으니까 왜 연락을 안 받아? 나 너무 보고 싶어. 막 애가 타요, 진짜.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사건 좀 있었어요. 집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니면 사실 원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좀 터져가지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나는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되게 개념적인 척을 해요. 우리 그만 만나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막 이래요. 그럼 남자들은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자가 얼마야? 얼만데? 물어봐요.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월 이자가 막 또 얼마가 나가요? 막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또 순진하게 저한테 상담받은 케이스 중에 제가 이자율이 낮아서 제 이름으로 이자를 받게 해서 갚게 하고 좀 이자라도 갚는 걸 좀 줄여주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출을 이름 바꾸는 순간 연락 끊어지니 절대 대출 대신 받아주지 마라. 그래서 정말 뜯어 말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이러면서 금전 얘기를 한다. 이건 무조건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남녀 관계는요.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끝난 관계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문간에 발들여넣기를 백화점이 아니라 스타벅스 카드로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10,000원짜리 있고 50,000원짜리 있고 100,000원짜리 있고 돈을 넣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스타벅스 카드 10,000원짜리 하나만 보내줘요.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한대요. 그럼 10,000원짜리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 보내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몇 번 받아 먹다가 10,000원짜리 5번 보내주느니 50,000원짜리 주세요 한대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문간에 발들여넣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친밀감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선물이나 돈부터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절대 그냥 애정의 관계가 아니다. 그냥 길들이게 하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호가는 케이스 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돈이나 아니면 금전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호감의 관계는요, 시간을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면 데이트를 하고, 손도 잡고, 그래서 여기엔 선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개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진짜 호감이고요. 그리고 감정이 먼저 오고 가요. 이런 경우에도 호감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충분히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난 이후는 괜찮은데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럴 때 금전 얘기 나오면 이건 무조건 발 빼셔야 됩니다. 절대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서가 안정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가까워지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상대방의 금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 보면 좀 생각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정서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많고 매력적인 남자임에도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정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산이 많으신 분들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일하느라 그렇게 결혼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끔 되게 자산가인데 연애를 좀 잘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또 회피형이신 분들도 가끔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한 4, 5년씩 몇 번을 했는데 결혼까지 못 가고 결국 50이 돼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삶에서 결혼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야지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 직전으로 갔다가 엎어지는 걸 두세 번만 해도 50 금방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고 싶고 그리고 연애를 한 후에 결혼까지가 목적이라면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갖고 만나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 없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결혼 준비가 상대가 안 돼 있는 케이스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혼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회피형이신 분들은 되게 보기에는 되게 독립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좀 조금만 만나다 보면 감정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좀 친밀감이 쌓이지가 않아요. 일 얘기만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가끔 또 보는데 이런 분들은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차라리 일만 하다가 늦어지신 분들은요, 늦게 오셔도 결혼을 해요. 근데 자산이 되게 많으신데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가면서 좀 늦어지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산이 좀 있어서 여자분들한테 그 자산이 먹히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되게 어리고 예쁜 분들이 많이 나한테 붙는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여성과 진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를 변질이 되는 케이스들도 좀 봐요.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되면서 아, 내가 누구든지 고를 수 있구나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냥 소모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가는 케이스들은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늦게까지 그냥 결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면요. 또 결혼도 잘하고 가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안정적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그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되게 큰 매력은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기복도 없고 말도 좀 되게 매너 있게 하고 그리고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거나 이렇게 화가 났어도 되게 매너 있게 말로 잘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매력적으로 여자들이 느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관리예요. 무조건 연애에서 매력은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체형이라든지 아니면 옷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자체가 되게 젊으신 분들, 젊어 보이는 분들은 이런 젊어 보이는 느낌, 스타일링 자체가 괜찮으면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 이미 잡혀져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나 일에 대한 태도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명확하고 흔들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 여자는 자기의 삶이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안정을 지향하고 싶을 때 남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나면 되게 내가 안정감이 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또 빠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감과 그 정서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이런 생활 태도 그리고 외모 스타일링이 같이 가야지 유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